미국 정부가 현지 시간 2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에서 이렇게 발표했고요. 상호 관세는 기본 관세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로 구성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매출이 80%를 차지하는 지누스가 관세 여파에 따라서 18%대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이자 온라인 매트릭스 판매 업체인 지누스의 주가가 오전 18%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누스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3,900원 내리면서 17,000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키움증권은 미트박스에 대해서 축산 유통 효율화에 앞장선 기업 간 거래 플랫폼으로서 축산 금융 지원 서비스와 해외 진출을 통한 신규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꼽히면서 오늘 시장에서의 상승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양지수 모두 다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우려보다는 그 하락폭이 적다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 관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는데 그 안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들이 사실상 우리 증시에 많이 해당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이 또한 안도 랠리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분석들도 시장에 나옵니다. 자, 역시나 시장은요 뚜껑을 열어봐야 그 흐름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저희가요 또 그에 맞는 전략들 함께 할 테니까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뉴지스 코너는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시장에 맞는 전략들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오늘은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헤드라인 열어보고요. 다시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관세에 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중국 시장이 좀 강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뉴스 헤드라인 좀 풀어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관세 관련돼서 중국의 훈풍이 불어온다. 그래서 우리나라 엔터주들이 지금 좀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뭐 중국 시장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기보다는 엔터 관련돼서는 오늘 관세 이슈가 있고 나서 시장이 생각보다는 좀 완화적으로 흘러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관세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여전히 관세에 관련된 피로도는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관세에 대한 무풍지대라는 그 키워드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의 부각도가 좀 올라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관세에 관련된 이슈, 거기다 실적 턴어라운드, 거기에 환율에 대한 효과, 지금 원달러 환율도 계속 고공행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상승 수혜주로 또 항상 거론이 됐었던 만큼 이 삼박자가 좀 어우러지는 업종이다라는 평가가 오늘 또 보고서를 통해서 나온 만큼 엔터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좀 강하게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현상들은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BTS 관련돼서 약간은 미뤄질 수 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완전체가 이제 뭐 군대에서 전역을 한다라고 해서 바로 준비를 하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이제 하지만 전역을 다 해서 이제 완전체가 모이게 되면 여전히 기대감적인 측면들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BTS 개별적인 또 솔로 활동과 월드 투어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도 시장을 좀 기대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부분. SNS 활동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SNS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우리나라 엔터주들도 SNS 관련된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로 거론이 되는 만큼 여러 가지 좀 우호적인 환경들이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또 한국 시간으로 아침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관해서 발표를 했을 때 엔터주가 또 피해가는 모습이 보여줬는데 문화수출 관련해서는 뚜렷이 이제 관세를 매기지 않았다라고 해석하기보다 사실 관세를 매기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또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엔터주들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개별주 하나하나에도 좀 집중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엔터주 자체가 사실 기복은 조금 심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대형 모멘텀이 올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까지 있다면 그런 부분들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일단 SM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가수들을 좀 다양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인기가 많았던 동방신기라던가 또 뭐 NCT 그리고 진짜 지금 최근에 인기 있는 또 여성 걸그룹 하츠투하츠 뭐 이런 진짜 이 세대를 뛰어넘는 많은 가수들의 IP를 보유를 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중국 시장의 빗장이 열리게 됐을 때는 그 전에 SM 같은 경우에 오히려 국내라든지 다른 쪽 특히 미국이라든지 이런 북미 시장 쪽에서는 살짝 약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중국 시장에 대한 빗장이 풀리게 됐을 때는 가장 좀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에스파 같은 경우에 인기가 엄청나다라고 하더라고요. 중국 쪽에서. 그래서 또 그쪽 관련된 멤버들이 또 포진해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앞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은 SM 쪽이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이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이제 위버스에 대한 수익화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부분과 지금 르세라핌에 대한 활동 여력 그리고 또 보이그룹이 이번에 일본 그리고 한국 라틴 그룹이 또 새롭게 2025년 데뷔를 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보이그룹 같은 경우에 수익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제 신인 IP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고 또 BTS 개별 솔로 활동 월드 투어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월드 투어를 하고 나면 티켓 값도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상승을 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굿즈 판매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판매에 대한 수익이 엄청나게 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와 BTS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군입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콘서트가 없었던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억눌려 왔던 이런 수요, 팬들의 팬덤이 한 번에 빗장 풀리듯이 굉장히 좀 크게 지갑을 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도 역시나 모멘텀이 좀 있는 상황이고 다만 JYP 같은 경우에 오늘 주가가 살짝 올라오긴 하지만 여전히 상방에 대한 좀 압력을 받고 있는 이유는 스트레이키즈와 그리고 가장 또 여성 걸그룹 트와이스가 재계약 소식이 또 있어요. 근데 이 재계약을 하게 되면 그들이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고 몸값이 올라간 만큼 회사보다는 아티스트들 쪽에 약간은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하게 됐을 때 앞으로 마진 남는 거에 대한 이윤에 대한 좀 우려감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키플립이라는 그 보이그룹이 데뷔하긴 했지만 오히려 기존 IP가 워낙 흥행을 잘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우려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큐브엔터나 이런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좀 엔터 관련돼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이쪽 기업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YG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살짝 좀 둔화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지금 제니도 물론 YG 엔터테인먼트 개별 소속은 아니긴 하지만 그들의 개별 활동이 빛을 발하면 발할수록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명확한 완전체에 대한 활동 그 로드맵이 이렇게 나온다라고는 했지만 딱 명확하게 아직 명시가 되진 않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살짝은 좀 흐름이 둔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종목을 잘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엔터주가 훈풍을 받아가고 있기는 한데요. 이 종목별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 이제 JYP라든지 SM과 같은 기업들의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오히려 디어유와 같은 그런 기업들이 큰 상승률을 나타내더라고요. 그래서 엔터주 내에서도 흐름이 그 폭이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요. 그럼 디어유와 같이 실제로 뭐 플랫폼이라든지 어떤 사업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우리가 바라보는 전략들이 엔터주 볼 때도 더 용이하다고 보실까요, 지금? 네, 아무래도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플랫폼 관련돼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여전히 시장에서는 관세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충돌 속에서 지금 중국이 가장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내수 경기 살리기 이쪽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빗장이 풀리게 됐을 때 디어유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해석들도 상당히 좀 증권가 쪽에서 많이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좀 무게중심을 싣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저 또한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굉장히 약간은 좀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어요. 오히려 다른 엔터주들 상승이 나왔을 때. 근데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관세 무풍지대에 기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국 쪽에 또 초점을 좀 더 맞춰서 오늘은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디어유도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엔터 섹터 볼 때는 두 가지의 모멘텀을 적용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관세를 피해갔다라는 안도 랠리와 함께 중국 쪽에 관한 모멘텀을 얼마나 받아가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들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엔터주를 바라볼 때 이제 중국과의 연관성에 우리가 조금 더 무게를 싣고요. 그에 맞는 전략들을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은 엔터주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헤드라인도 바로 열어보면서 오늘 시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자, 상호 관세 반도체가 품목이 제외가 됐습니다. 이게 완전히 관세가 없다라는 건 아닌데 일단 시장에서는 안도 랠리가 나오고 있어요. 정확히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오늘 정말 아침에 이 관세 이슈 나오고 저도 좀 머리가 아팠어요. 이게 약간은 복잡하다라는 느낌을 어려웠습니다. 지울 네. 수가 없어서 그와 관련돼서 좀 물음표가 뜨신 분들 상당히 좀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보편 관세라고 해서 모든 국가의 10%가 3월 5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4월 9일부터는 나라별로 이제 관세가 먹여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5%가 부과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국가별로 베트남 같은 경우에 40%를 넘는 또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되는 상황 속에서 4월 9일부터는 나라별로 관세가 먹여지는 건데 여기서 좀 예외 항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그리고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이런 쪽에 이제 품목군들은 자동차는 이미 25% 관세가 부과되는 걸로 확정이 됐고요. 그러면 반도체, 의약품 이쪽 관련돼서는 지금 보편 관세인 10%가 부과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상호 관세 쪽에서는 예외를 시킨다라고 했는데 이게 여기서 그럼 10%에서 끝나는 것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예외 조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큰 관세를 먹일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열려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밀리는 이유는 앞으로 얼만큼의 관세가 부과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거기에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보조금 축소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생산시설을 미국 쪽에 이제 건설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수령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작년부터 앵커님이랑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받느냐 안 받느냐 막 이런 얘기 계속 해왔는데 마지막에 했었던 이야기는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기 직전에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좀 마무리가 됐던 것 같은데 며칠 전에 반도체 보조금 좀 축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면서 상당히 반도체 그런 관세는 얼마나 거기다 보조금도 축소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은 지금 살짝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이제 품목에 부과되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게 이제 적은 관세를 적용시키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은 사실상 어느 정도의 관세를 부과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더 큰 리스크들도 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조금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보조금 축소시키고 미국의 부채를 갚자. 나는 그게 더 이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거 보면은 반도체도 충분히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략을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2%가량 낙폭을 그려냅니다. 저는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디램과 낸드, 레거시 쪽의 반등 흐름은 좀 명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신 정책에 따라서 결국에는 지금 디램과 레거시 쪽의 가격 상승이 가능하다. 그 전까지만 해도 HBM 수요는 폭발적이지만 뭐 PC, 모바일 수요가 위축이 돼서 그 레거시 디램 쪽의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고 지금 계속해서 수요가 위축된다라는 얘기가 작년 하반기부터 들려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기업들은 감산을 했고 감산 기조 속에서
이구한신 정책이 시작됨에 따라서 결국에는 수요가 점진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 시기적으로 좀 맞물림에 따라서 결국에는 가격 상승을 좀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게 2분기가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1분기 삼성전자 지금 잠정 실적 발표가 4월 8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1분기 실적은 안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 대부분 좀 알고 계실 거예요. 영업이익이 한 5조 원대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5조 원을 기점으로 해서 저점을 찍고 이제는 2분기부터는 반등이 성공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인데 HBM 쪽으로는 최근에 엔비디아도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지금 뭐 중국에 관련돼서 미국 쪽에서 엔비디아 칩 규제가 중국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좀 제재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다 보니 HBM 쪽으로는 좀 위축된 흐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의 그러니까 중국 시장의 이런 기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우려와 지금 좀 긍정적인 시각 제가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하나의 우려는 반도체 관세 지금 40% 이상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베트남 쪽.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베트남 쪽에도 또 생산 시설을 보유한 쪽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조금은 노이즈가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이 좀 저는 걱정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미국은 AI 쪽에서 패권 전쟁에서 무조건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에 불리한 이런 관세 정책을 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칩이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필요한 상황 속에서 이런 관세 정책 때문에 공급망의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분명히 미국 쪽의 AI 산업에서도 부정적인 이유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어서 또 마이크론도 생산 시설을 지금 해외 쪽에 훨씬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반도체 관련된 관세가 계속 늘어지는 게 아닌가, 지금 계산기를 좀 열심히 두들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좀 우호적인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는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여러 가지를 좀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대표님의 의견에 조금 동의를 합니다. 이 반도체 수출을 억제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좀 저해할 수 있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고효율의 관세를 매긴다라는 게 미국 입장에서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반도체는 상당히 좀 미뤄질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증시를 끌어낼 수 있는 건 보조금 축소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나올지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증권가에서는 좀 의견이 부정적이기는 한 것 같아요. 이거 타격 받을 거다 관세에 관해서. 그 의견에 관해서 조금 우리가 반박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살짝? 네, 오늘 저도 여러 가지 좀 그런 의견들을 좀 봤는데 어쩔 수 없이 타격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은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이 관세라는 키워드가 결국에는 뭐 소비자들의 가격에 전가가 돼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 수요를 위축하게 만들 것이고 그게 기업들의 영향을 당연히 안 좋게 만드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악순환 구조로 가는 부분이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 또 공급망 이슈가 생기다 보면은 결국에 반도체 가격이 또 올라가고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면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게 또 타격이 불가피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안 좋게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우리나라가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협상 카드를 꺼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축소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타격을 받는 건 어쩔 수는 없지만 이거를 과연 어떤 협상 카드로 인해서 얼만큼 축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매끄럽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지나가기에는 좀 어렵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는 기업들의 움직임과 그리고 국가에서 어떻게 정부 측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서 언급해 주셨었던 삼성전자 실적 이야기 한마디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 나면은 지난 이제 마이크론 움직임처럼 이제 실적 바닥을 확인을 하면서 급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생각보다 시장에서 크게 이제 상승이 나오지 않을지 어떤 시나리오 좀 예상하세요? 저는 사실 삼성전자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레거시 쪽이 결국에 살아나는 데 있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시장에서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이미 지금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을 찍지 않았나라고 해석하는 쪽의 수급이 더 지배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그게
엄청나게 큰 파급 효과를 불러오기는 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관련돼서 우리가 베트남 쪽의 생산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관세에 대한 이슈가 차라리 숫자가 확 나오거나 했으면 모르겠는데 4월 8일까지는 딱히 숫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관세에 대한 우려 그리고 보조금 축소에 대한 우려 이 부분들이 좀 공존하다 보면 시장의 수급을 강하게 끌어당기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보면은 좀 전기 전자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삼성전자 보면 외국인이 한 5거래일 연속 매도를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게 저점의 확인 용도로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 때 쓰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대내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사실 이 정부의 지금 이게 수장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없죠. 능력이 네. 없다 보니 이것도 하나의 불확실성으로 떠오를 수 있다라는 것도 외국인의 좀 매도세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좀 내부적인 리스크들을 지금 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 쪽으로는 아직 부정적으로밖에 바라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 시점입니다. 자, 저희 다음 헤드라인 보면서요. 또 우리 시장 또 전략들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헤드라인은 유일 로보틱스. 오늘 시장에서 주인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도 25% 가량의 이제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어떻게 또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볼 수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는 결국엔 지금 너무 힘들고 피곤합니다.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이 상황 속에서 시나리오를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삼성전자의 그 시나리오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그 부분이 좀 되게 반갑게 시장에서는 좀 맞이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유일 로보틱스가 SK 쪽의 그룹이 이제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면서 지금 SK 쪽의 미국 법인 쪽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고 하는 쪽에 이 유일 로보틱스가 제조하는 쪽에 담당을 할 수도 있다. 물론 이게 확정치는 아니지만 이런 전망들도 같이 나오고 있으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삼성전자의 구조를 뒤따라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기대감적인 측면들이 있는 건데 물론 그 콜옵션 행사에 대해서 5년이라는 가격이 존재를 하고요. 그 콜옵션 행사 가격도 2만 원 초반대라서 굉장히 좀 우호적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당장 진행이 된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 재료 자체가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닐까라는 이런 기대 심리들이 맞아요. 상당히 좀 많이 작용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제가 뭐 뉴스를 이것저것 좀 보다 보니까 우리가 로봇주들 하면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지금 로봇주들은 실적이 부진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헤드라인만 봤을 때 로봇 상장 기업들 중에서 지금 전년비 1.3% 정도가 실적이 좀 점프업된 기업들이 있다라는 그런 특정 기업들이 좀 거론이 됐었는데 그와 관련돼서도 그럼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돈을 좀 벌어들이는 수익화를 만드는 시기에 도래를 했나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살짝은 작용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로봇도 관세 관련돼서 뭐 이야기 없죠. 이게 딱히. 그쵸.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거와 관련된 피로도도 상당히 없다라는 부분에 좀 기대를 하고 수급이 유입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에는 또 유일 로보틱스가 신고가를 가면서 다른 로봇주들도 좀 끌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제 관세라는 큰 먹구름 때문에 공매도를 잠깐 잊었단 말입니다. 이 로봇주들도 공매도에 타깃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좀 나와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로봇주들도 제가 좀 보니까 공매도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살짝 있는 편이고 했지만 생각보다는 로봇주들의 공매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시장에서는 성장을 좀 더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캐즘이라던가 그리고 중국과의 이런 경쟁 구도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는 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매 비중이 굉장히 높고
추가적인 공매도가 풀렸을 때 추가적인 하락을 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결국 시장은 지금 공매도의 부활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키워드가 성장과 실적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살짝 우려는 되지만 지금 해외 쪽의 기업들의 움직임을 봤을 땐 옵티머스, 이제 테슬라 공장에 올해부터 투입이 된다라는 소식, 현대차 메타플랜트 공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로봇과 인간이 공존을 한다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이게 현실화되는 부분 속에서 성장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시대 산업적인 흐름 속에서 봐야 되는 기업들. 근데 또 로봇주들이라고 해서 다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심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는 시장에서는 관심도가 성장에 맞춰져 있다. 사실 안 오른 로봇주들은 공매도가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심도가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선택과 집중 속에서 그 기업들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공매도도 여전히 실적도 중요하고 성장도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해서 약간은 피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로봇주가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다른 고평가 기업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성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로봇주 내에서도 굉장히 그 희비가 엇갈리거든요. 우리가 당장 유일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놓고 보더라도 최근 주가의 흐름이 너무나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에 관한 대응책들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좀 사실은 고점을 찍고 나서는 계속되는 하락세를 좀 맞이하는데 오늘 살짝 이제 반등하긴 하지만은 네. 우리가 이제는 좀 이 기업도 좀 보내줘야 될까요? 우리 시장에서.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가 됐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딱 최대 주주로 등극하자마자 오히려 주가가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정위에서 이제 인정을 하고 나서부터 빠졌는데 일단 저는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으로 증명해야 될 것 같은 시기가 도래를 한 것 같아요. 이제 기술력으로 증명을 해내야 되는 시기이고 예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하면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던 이유가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면 그 시너지 효과와 삼성전자에서 사용하는 로봇들이 결국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근간이 돼서 모든 거를 주도할 거다라는 것이었는데 이제 1차 스텝을 밟았고 이게 재료 소멸로서 작용이 됐는데 그럼 이제 2차 스텝, 삼성과의 시너지 효과 그리고 기술력으로 시장에서 증명을 해내가는 과정이 있어야지 이제는 주가가 좀 화답을 해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실적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시장에서는 기대를 할 것이고 유일 로보틱스는 이제 기대감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첫 스텝을 밟아나가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첫 스텝 끝났으니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좀 보여줘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다행히 하락을 멈추고 약간의 반등이 나와서 완벽하게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빨간불을 켜줬다라는 건 로봇 섹터 자체가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 쪽에서 2025년에는 좀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두 기업이 굉장히 희비가 엇갈려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대표님과 짚어봤고요. 자, 그럼 대표님과 시장 이야기 마지막으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좀 표현을 해주실까요? 저도 오늘 시장을 보면서 너무 어려워서 사실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네. 어떻게 키워드를 좀 붙이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빅 이벤트를 이건 우리나라만의 빅 이벤트잖아요. 네. 빅 이벤트를 앞두고 약간 섹터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특정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가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종목군들은 굉장히 빨간불을 좀 켜내고 있고 뭐 정치적인 이슈라던가 그리고 정책 관련된 이슈라던가 이런 쪽은 빨간불을 켜내고 있지만 우리가 앞서서 다뤘던 반도체 자동차 이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관세에 관련돼서 우리가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결국엔 피해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다는 해석이 더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약간은 주가를 짓누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지울 수가 없고요. 뭐 반도체나 자동차는 어렵지만 또 반대적인 뭐 엔터라든지 그리고 화장품 이쪽 관련돼서는 기업별로 또 빨간불을 켜내면서 굉장히 좀 시장 대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종목군들도 상대적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장이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관세 관련돼서 이제 무풍지대 계속 봐야 될까? 아니면 관세
숫자 나오면 이제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봐야 될까 이렇게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오늘까지는 좀 시장이 선방해주고 있긴 하지만 이번 주는 저는 좀 관망하시면서 지나가도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가 돼야지 오히려 좀 더 명확하게 우리나라 섹터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의 좀 방향성이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원하는 종목들을 좀 지켜보고 있다가 매수를 하셔도 늦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까지, 내일까지는 약간 시장을 관망하면서 전반적인 흐름과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는 날로 좀 삼으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시장의 빅 이벤트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관망의 심리로 우리 시장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 4월 2일이 트럼프에게는 해방의 날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지만 전 세계 각국들에게는 아마도 좀 공포의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은 2% 넘게 급락세로 출발을 했지만 다행히도 낙폭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사실 2,500선을 간신히 지켜보면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은 바로 2,500선이 뚫린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측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 넘게 매도 폭탄을 던지면서 코스피 시장을 강하게 좀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벌써 5거래를 연속해서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6거래를 연속해서 매도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약세장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약세장 속에서도 더 두드러진 약세를 그리는 쪽 혹은 시장과 반하여 강한 슈팅이 나오는 쪽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한 쪽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장중한 때 7% 이상 날아오르는 모습 있었죠. 증권가에서 호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 115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올려 잡았어요.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한 배경 중 하나는 바로 관세 안전지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관세 안전지대일까요? 주로 공급하는 원료 의약품은 최종 약가의 1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부과가 된다고 해도 약값에 끼치는 영향은 좀 미미하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고객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관세분을 고객사와 분담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향 수출 비중이 25.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익성에는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이번 1분기도 호실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삼성증권에서는 이번 1분기 매출을 1조 3천억 원가량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가량 성장할 것, 그리고 기존 추정치보다도 10%가량 더 올려잡는 모습 연출이 됐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략 4천억 원가량을 예상을 하면서 기존치보다도 7.5%가량 성장,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80%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2024년 그러니까 작년 신규 수주액이 43억 달러를 돌파를 했다는 부분, 그리고 이번 1분기에도 14억 달러짜리 계약을 따냈었죠. 유럽 소재의 한 제약사와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번 1분기 수주 잔고액은 14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주 잔고가 좀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중에서도 또 4월에 5공장까지 가동이 되게 된다면 추가 수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U 브랜즈입니다. AU 브랜즈는요, 사실 락피쉬라는 이 레인부츠 브랜드가 있는데 이 레인부츠 브랜드를 리브랜딩을 한 회사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상을 했고요. 자파뷰를 파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입성하자마자 바로 장중한 때 60% 이상의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에서 816대 1을 기록했고 공모가는 희망 범위 최상단이었던 16,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에서도 966대 1을 기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증거금이 3조 8천억 원이나 모였는데 이 금액은요, 예상 시총의 무려 17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을까? 상대적으로 적은 오버행 우려 때문입니다. 상장 후 3개월 전까지 유통 가능 주식수가 전체 주식수의 14.12%에 불과하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매력으로 느껴졌고요. 그리고 상장 후의 계획도 좋습니다. 상장 후에 지금 현재는 단일 브랜드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브랜드까지 품에 안을 계획 갖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도 발빠르게 할 생각입니다. 일본과 중국 쪽에서 오프라인 직영 매장도 설립해서 이제는 국내 브랜드가 아니고 글로벌 브랜드로 좀 거듭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ST나인데요. JST나의 대표와 그를 포함해서 5명, 그리고 JST나 법인까지도 불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값싼 시계를 국산으로 둔갑해서 판매한 혐의 때문입니다. 12만 개 손목 시계이며 그 가치는 60억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있는 그 원산지 표기를 아세톤으로 지워서 국산으로 둔갑 후에 재조립 후에 판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장에서 납품받은 손목 시계를 마치 본인들의 공장에서 직접 생산을 한 것처럼 이렇게 조달청까지 속인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히 원산지 표기 위반법을 넘어서서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다라는 이야기 속에 오늘 주가는 장중한 때 27% 이상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음원, 음반입니다. 중국향 기대, 그리고 고환율, 관세 무풍이라는 외부 환경이 우호적인데 이것이 좀 지속될 것이라고 증권가에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차치하더라도 산업 자체가 성장 사이클 구간에 진입한 것도 긍정 포인트.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10% 가깝게, 그리고 큐브 엔터와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5%대의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류인데요. 미국의 트럼프가 중국 상호 관세율 34% 부과 결정을 내렸죠. 기존 20%까지 합산을 하게 된다면 무려 54%에 해당합니다. 미중 갈등 훨씬 더 심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히토류 쪽이 떠들썩하게 움직임 보였습니다.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유니온 머티리얼과 노바텍 같은 경우에도 6에서 7% 상승률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와 자동차입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한국 자동차 비관세 장벽을 비판을 했죠. 한국에서 판매되는 전체 차량 중 81%는 한국에서 생산이 되며 일본 역시도 그 비중이 94%에 해당한다고 꼬집었고요. 그리고 도요타는 현재 미국에서 100만 대 이상씩 판매를 하고 있는 반면에 GM과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 일본에서 조금만 판매하거나 거의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고도 코멘트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4%대 내림세를 보이면서 오늘 52주 신저가를 찍기도 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도 5%대 내림세를 걷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 관세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관세라는 게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력들에 관해서 많은 논의를 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백악관의 관세 정책을 한 번 더 짚어보고요. 그 안에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후장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부터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악관 로즈가든이었습니다. 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언론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장면들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본인이 관세 관련한 표를 만들어서 브리핑을 하기도 했었고 이에 따라서 각국 나라들의 반응 역시도 각각 달랐습니다. 일부 국가는 강경한 보복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건 국내에서 어떤 관세 정책을 미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이겠죠. 실제로 여러분이 백악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표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서요. 전 세계 60여 개국의 관세에 관한 표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25%의 관세를 매길 것인데 이것이 할인된 수치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의 계산법으로 따지자면 한국에게는 50%의 관세를 매겨야 하는데 내가 조금 깎아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고요. 이 부분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장에 줄 수 있는 영향력들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왜 우리나라에게 50% 이상의 관세를 매기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일전에도 짚어드린 바가 있었죠. 자동차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내고 있는 흑자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무역협회를 통해서 확인해본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우리는 1278억 달러를 미국에 수출을 했습니다. 무역 흑자는 557억 달러인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557억 달러를 벌어들였고 미국은 우리를 상대로 55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일으켰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무역 흑자에는 자동차와 반도체 그리고 석유 제품과 배터리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품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우려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는데요. 관세에 관해서 피해갔었던 품목들이 있었습니다. 상호 관세 제외 품목에 관해서 한번 정리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품목들은 앞서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리와 의약품과 반도체와 목재에 해당이 합니다. 자, 이 품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실제로 미국 입장에서 무역에 관한 장벽을 높일 경우에 미국의 국익에 좋지 않은 그런 품목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품목이잖아요. 이 부분에 관한 무역 장벽을 세우게 된다면 미국 역시도 좋지 않습니다. 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가 인하라는 공약을 내세운 바가 있었죠. 그런데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본인의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품목들 위주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단단함이 확인이 되는데 반도체는 조금 예외입니다. 반도체 보조금에 관한 축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철강과 알루미늄은 이미 벌써부터 관세에 관해서 리스크가 지어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추가 관세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25% 관세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이런 품목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25%의 관세가 4월 9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 꼭 잊지 않고 우리 시장에서 고민해 볼 만한 요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각국 나라에서는 이 부분에 따른 보복 관세를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나라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럽연합 측에서는 이미 보복 관세를 예고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중국은 농산물과 LNG를 대상으로 보복 관세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히토리와 같은 희귀 금속 관련해서도 관세를 보복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었죠.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적이죠. 지금 현재 지도자 공백 상태에서 사실상 그 일전에 맺었었던 FTA,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무역협정마저도 지금 현재는 어떠한 역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산업계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하루빨리 우리가 다시금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리스크 때문에 지금 어떤 힘도 쓰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의 관세 관련한 발표를 보면서 국가의 산업 경쟁력에 관해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냈던 국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무역 흑자가 줄어들게 된다면 우리의 산업이 축소가 되고 우리의 경쟁력이 축소가 되면서 증시의 축소 역시도 우리는 내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넥스트마켓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짚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어떤 고민을 통해서 이런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 텐데요. 코인 시장도 관세에 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와 함께 헤드라인부터 체크해 보시죠. 자, 암호화폐 역시도 관세가 발표되고 나서 급격하게 급락하는 모습들이 보여줬는데요. 오늘 제가 꼽은 헤드라인부터 일단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10% 그리고 나라들마다 다른 관세율을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급격한 하락세를 맞이하는 게 확인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난센이라고 하는 온체인 집계 사이트에서는요. 암호화폐에 관한 약세장을 내다봤습니다. 6월 전에 급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하원 의원은요.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을 육성하려고 하는 그 정책 속에서 본인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미국의 달러 대처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트럼프의 이러한 행동은요. 암호화폐 시장에도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일중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쯤이었습니다. 관세가 발표되고 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트코인 차트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비트코인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나스닥 선물 지수도 급격하게 급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빅테크 기업들도 시간 외에서 급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개장하고 나서도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금 회복해주지 못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서 우리 대형 투자자들은 어떤 포지션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저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온체인 지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대형 투자자들이 어떤 포지션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보시면은 빨간색 표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 빨간색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건 대형 투자자들도 암호화폐 시장에서 코인을 던지고 있다라는 걸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갈수록 모으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있더라고요. 지금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 오히려 10,0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게 온체인 지표상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빨간색 박스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1만 개 이상, 그러니까 한화로 1조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담아내는 포지션을 나타냈습니다. 즉 시장에 따라서 또 투자자에 따라서 시장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 체크해 보시고요. 하지만 1만 개 이하의 투자자들은 그리고 저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 이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에 관한 매도 압력이 크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인 시황 체크해 보면서요. 우리 시장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금 조정세 나타냈지만요. 그래도 하나 기준으로는 1억 2천만 원 선 나타내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더리움도 낙폭이 컸습니다. 현재는 260만 원 선 나타내면서 계속되는 약세 흐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XRP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구간에서도 1%가량 하락했고요. 솔라나 코인은 3%의 더 큰 낙폭세를 그려냈습니다. 하지만 BNB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증시 개장하면서는 1.3%의 상승을 나타내면서도요.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 다시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까지도 체크해 보셨습니다. 사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요. 국내 증시를 넘어서 크립토 시장에도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오후장 전략 이어갈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